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 원망과 분노, 절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텐데요. 에세이 작가 조승리 씨는 꿈 많은 15살에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에 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글을 쓰면서 유쾌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삶을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에세이 작가 조승리 씨 지금 만나봅니다. 신인 작가십니다. 조승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지금 이제 첫 책이 나오신 거죠. 예,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부끄럽습니다. 네. 책 제목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입니다. 아이고. 원래 방송에서는 좀 사용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당황했지만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 그래도 이제 끝에 축제가 되겠지라고 한 거 보니까 해피엔딩 느낌이 드네요. 그러길 바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본인의 자전적인 에세이를 책으로 내신 거죠? 네. 네네. 지금 이제 신인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몇 달 만에 뭐 6쇄 막 이렇게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지금 원래 생업은 작가가 아니시죠? 예, 네. 마사지사로 지금 20년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사지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만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럼 마사지사를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 그냥 평범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일단 궁금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어느 복지관의 산문교실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수업을 동화작가 박현경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써간 원고를 보고 보통 시각장애인들 글쓰기 수업은 대독을 해주세요. 네, 그 대독을 하시다가 울컥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조승리 씨 글을 보고. 네. 작가님이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건 나만의 감정인데 제 감정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감정을.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선생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산문교실이 4회차로 끝이 난 거예요. 4번 딱 수업 들으셨군요. 네. 예. 그래서 원고를 들고 몇 달을 끙끙 앓다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얼마나 쓰셨어요? 분량은 얼마 안 되고 한 편이었고 A4 용지로 3장가량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쓴 원고를 보시더니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글쓰기를 계속 해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보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샘터 생활수필 공모전을 목표로 그렇게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샘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첫 번 그냥 응모했는데 네. 대상을 받으신 거. 그것도 1,300대 1로. 와, 1,300명이나 도전을 했는데 재능이 있으셨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 대상을 받고 선생님이 계속 글을 써서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감정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첫 책을 내게 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실명하신 건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발병한 건 10대 시절이었고 병명을 알게 된 건 15살이었습니다. 1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건가요? 갑자기는 아니었고 서서히 야맹증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칠판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누군가 뭔가 던져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야가 좁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증상 때문에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갔던 안경원의 안경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제 병을 아셨나 봐요. 그러더니 큰 병원을 너는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서울병원에 예약을 해주셨어요. 예, 원래 지방에 사셨어요? 네, 저는 충청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럼 큰 병원에 찾아갔더니. 네, 그랬더니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참 농사철이라 부모님 바쁘다고 그냥 알려달라고 했더니 너는 10년 안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병이고 아직까지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15살이면 진짜 꿈 많은 소녀잖아요. 그렇죠? 네. 꿈 많은 소녀인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엄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는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15살인데 본인 생각보다 엄마 생각이 먼저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고 너무 고민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10년 정도 있으면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처음에는 뭐 방황했는데 방황을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서 틀어박혀서 책을 봤어요. 아니 지금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데 도서관으로. 근데 그때는 도피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도서관을 찾은 건가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읽은 책이 무지무지 많다고 하던데요. 네, 세계문학 전집을 주로 많이 봤고요. 예. 시집도 많이 보고. 근데 사실 그때 본 책들이 크게 기억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급하게 활자를 눈에 쓸어 담은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막 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걱정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걱정거리가 있으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네.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네, 책 보는 걸 워낙 좋아했는데 이제 안 보이게 되면 책을 못 보겠구나. 그럼 보일 때 많이 봐두자라고 생각해서 네,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책을 못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또 어린 소녀한테는 굉장히 큰 상실이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작가가 되셨잖아요. 그러게요. 얼떨결에 작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사실 네. 작가라는 꿈은 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었거든요. 나 작가가 되고 싶다. 근데 환경상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형편도 그랬고 그때 저희 이제 시골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인식도 그랬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샘터 에세이 공모전에서 처음 응모해서 이제 공모해서 대상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때는 어떤 글을 쓰셨어요? 지금 책의 첫 챕터인 불꽃 축제가 있던 날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네. 내용은 제가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던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동을 하는데 불꽃 축제가 벌어지더라고요. 여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와, 그 교통 지옥인데 길을 잘못 택하셨네요. 근데 제가 좀 세상에 무관심해서 불꽃 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장애인 콜이 안 되지? 콜택시가 안 잡히지? 라고 생각하다가 간신히 그 일반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불꽃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차들이 점점 서행하니까 그 안에서 팡팡 불꽃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옛 나의 불꽃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는 그 택시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조를 짰는데 하나는 제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을 잃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짜장면 배달을 해야 했어요. 생계 때문에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가끔씩 이제 저랑 처지가 비슷하니까 도서관으로 데리러 와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별을 보고서는 그 친구가 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안 보이니까 야, 별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 아르바이트 받은 돈으로 불꽃을 사다가 이게 별이야 하고서는 밤하늘에 쏘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는 보이셨나 봐요. 네, 불꽃은 보였어요. 아, 별은 너무 먼 데 있지만 불꽃은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 친구 너무 멋진 친구인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랑의 추억인데 그때는 이제 도시에서 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 밖에 나갔는데 남동생이 어디 캠프 갔다가 불꽃 몇 가닥이 남았나 봐요. 가방에 있길래 꺼내가지고서는 한 가닥을 쏘아 올렸는데 9가구밖에 안 사는 시골 동네는 얼마나 조용해요, 밤에. 예.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굉음이 커서 온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엄마가 나오셨어요. 자다가. 네, 예. 그러더니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더니 엄마가 불꽃을 보더니 뺏어갖고 그 폭죽을 불을 한 번에 붙여가지고 3가닥을 터뜨린 거예요. 왜 그러셨대요, 어머니는? 엄마가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짓궂고 개구져요. 그래서 그 불꽃을 그렇게 터뜨리고선 둘이 너무 신나게 웃었던 그랬던 불꽃의 추억을 책으로 썼습니다. 지금 글로 보면 더 감동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듣는데도 네. 저도 이게 뭔지 어느 대목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뭉클한 게 있네요. 예, 그렇군요. 어머니 얘기를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사실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사실은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어른들은 또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근대나 당근, 뭐 눈에 좋다는 걸 늘 반찬으로 해주시고 어디 정육점에 얘기해서 소 간이 또 눈에 좋다고 어서 들으셨나 봐요. 그거를 사다 주셨는데 제가 뭐 먹을 수가 있나요? 다 개어내고. 그리고 또 어디서 미국 가는 사람한테 비타민 A인데 그걸 먹으면 또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거를 구해오다 주셔서 그걸 먹고 또 간 수치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경험. 그렇지, 지용성 비타민이라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미신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던 설화처럼 내려오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추석날 약수를 마시고 눈을 닦으면 눈을 떴대더라라는 소문을 어서 듣고 오셔가지고 글리 데려가서 이제 그 약수에 눈을 닦고 물을 마셨죠. 그리고 배탈이 났죠. 참. 네. 엄마의 마음을 이젠 좀 아실 것 같죠. 그럼요. 그래요. 예. 저 엄마가 이 딸 작가 된 거 소식 듣고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엄마가 네. 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셨네요. 네, 아셨으면 기뻐하셨겠죠. 예. 네. 엄마를 닮아서 성격이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한 개구장이고 네, 그러셨다는데. 제가 이제 조승리 작가님 계속 이름이 참 좋다. 처음에 만나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승리라는 이름.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좋은 기운이 전해지잖아요. 이 이름은 또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제가 86년생인데 네. 엄마가 저를 낳는 날 아시안게임을 보다 낳으셨대요. 86 아시안게임 서울에서 열렸죠. 88 올림픽도 열렸고. 예. 그 아시안게임을 보다가 처음엔 아들인 줄 알고 따로 정해준 이름이 있었는데 낳더니 딸이더래요. 근데 마침 그 TV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였습니다라고 나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승리라고 그냥 짓자라고. 86 아시안 게임이 네. 선사한 네네. 그런 멋진 이름이네요. 예. 엄마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조승희 씨를 만나 뵀는데 굉장히 그 기운이 밝고 좀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어떻게 사는 분인가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활발하시더라고요. 그 해외여행도 이렇게 그 비장애인의 도움 받지 않고 다녀오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여행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 둘과 함께 갔던 타이완 여행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네네. 어느 복지관에서 해마다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늘 비장애인을 동반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 눈이 될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 도움을 청했더니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전화가 왔대요. 근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긴 복지관인데 그래도 우리랑 같이 좀 상향하게 상담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화가 났고 좀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화가 났으니까 그 우리끼리 왜 안 돼? 우리끼리 그러면 해보자 하고서는 여행을 어디로 가볼까 정하고 그리고 여행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셋 여성만 갈 건데 우리를 행사를 맡아줄 데가 있는지 한 10군데 정도 컨택을 했는데 반은 연락도 안 왔고요. 한 3군데는 거절했고요. 네. 한 2군데에서 행사를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근데 한 군데는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여행을 어떤 대만 전문 여행사가 컨택이 돼서 거기랑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일정을 짜서 그래서 저희들끼리 대만으로 떠났죠. 시각장애 없으신 분들의 안내를 안 받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3분만 그것도 맨날 다니는 데도 아니고 국내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행을 간다라는 게 사실 엄두가 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교통 같은 거는요. 네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게 교통은 우리가 시각장애인이고 우리를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면 비행기도 탑승도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도 도와주시고 내려서 거기 직원들이 또 데리러 나와요. 그래서 인계 받아서 저희를 가이드한테까지 인계해줘요. 네. 그 제가 정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그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가시면 우리는 가면 색다른 풍경을 보고 이제 비시각장애인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낯선 곳을 찾아가면 느낌이 확실히 다른지. 네. 예. 우리의 감각은요 시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낯선 냄새, 낯선 바람, 낯선 소리. 예. 네. 공기의 질감조차 다른 것 같아요. 그 온도랑. 공항에 가면 그 네. 나라 공항마다의 특유의 향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꼭 시각으로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다니는 거 좋아요. 낯선 거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왜 앞도 안 보이는데 왜 여행을 왔냐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적도 있나 봐요. 네. 한국인들을 해외에서 만나면 걱정이세요. 그분들은. 아이고 앞도 안 보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어 하고 걱정을 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받아서 걸어 다니니까 안 보이나 봐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신나게 좋은 가이드들을 만나서 신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였는데 어떤 그 무전기 든 직원이었는데 저희 등에다 대고 장애인들 저렇게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애써 참았던 그런 한계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내 장애가 이렇게 또 표시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많이 좀 부끄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어제 여행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멋진 사진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탱고를 무대에서 이렇게 추셨더라고요. 열심히 그거 탱고 무대에서 추실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또 탱고에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탱고를 왜 췄냐 하면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 다 이렇게 잃어가다가 내 감정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밤마다 옛날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옛날 영화를 들은 거죠. 네네. 근데 그때 그날 하필 본 게
여인의 향기라는 알파치노. 저도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 탱고 추는 장면. 네, 근데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에 나도 탱고를 한번 쳐보자 싶어서 탱고를 가르쳐줄 수 있는 학원들을 알아봤는데 이제 거절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네, 그러다가 한 학원이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가서 강사님을 만났고 그 강사님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 주실 때 손으로 제 신발을 하나하나 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탱고를 배웠고 그렇게 스텝을 배우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탱고가 4절까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절까지 마스터를 하고 그렇게 탱고를 배웠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생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책을 내고 나서 왠지 허무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마를 같이 하는 동료 중에 플라멩코 기타를 치시는 분이 계셔요. 네네. 네, 근데 그 분이 파루카라는 장르인데 플라멩코 곡을 하나 연주해 주시는데 심장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악에 춤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몇 분이 이 플라멩코라는 춤을 추고 계시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플라멩코를 추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아마 사진은 3월 달에 저희 학원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그 플라멩코 사진이었군요. 네, 발표회를 해서 신나게 춤을 췄어요. 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춤을 배울 때는 보통 동작을 보고 따라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그 스텝을 갖다가 익히면서 보지 않고 익히면서 상상 속에서 그걸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행동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방향 감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동작을 잡아주시는 강사님의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플라멩코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고 여자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세심하시고 네, 어떻게든 안 보이는 저를 보는 사람처럼 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더 애를 쓰세요. 좋은 분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아까 작가로 이끌어주신 그 동화 작가님, 또 그 별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폭죽을 터뜨려준 그 친구, 또 이 춤을 직접 한 스텝 한 스텝 가르쳐준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또 굉장히 좋은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활동가분도 어떤 우리 조승리 씨의 어떤 영혼의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각을 보조해 주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감각의 보조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보조해 주세요. 한 마음이 돼요. 네. 그래서 정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게 조승희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밝고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만 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도 실명이 되신 경우인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면서 어떤 것들이 살면서 좀 나에게 힘든 걸로 장벽으로 다가오던가요? 제가 이제 비장애인으로 살아본 경험도 있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어떤 벽으로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 안에서 그거를 못 넘어간다는 그 혼자만의 그 불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을 때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어요. 몇 번의 거절은 당연한 거고 부딪혀서 상처 날 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도전할 때 늘 두려워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축제를 만들려면 결국은 제가 나서고 제가 도전하고 제가 부딪힐 각오로 덤벼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굉장히 하나하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단단해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장애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건, 더 두려웠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다. 네, 가난이 정말 가장 큰 장애를 극복할 때 어떤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제가 좀 세속적이거든요. 네. 그 자본을 투자하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행을 갈 때도 개인 가이드를 구하고 차량을 수배하고 이게 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다.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게 전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또 많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꿈을 꾸던 작가가 되셨잖아요. 감히 이제 꿈이라고 내뱉기도 어려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글을 좀 써보고 싶으세요? 지금 청탁이 많이 오고 있어요. 벌써 원고가 막 청탁이 들어옵니까? 네. 예. 그래서 월간 샘터라는 곳에 연재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에도 칼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설 청탁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청탁받은 글들 위주로 열심히 써보고요. 그리고 여행기를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인이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행을 사회적 시선과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네네네. 제가 조승희 작가님의 글을 아주 짧은 부분을 잠깐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명쾌하고 뭐랄까 시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 직접 만나서 나눠보니까 실제로도 또 그런 분이네요. 앞으로 또 멋진 글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작가시죠? 네, 조승희 씨였습니다.